그러면요, 소장님. 지금 2차전지 주식들은 5년, 10년, 뭐 2030년까지 진짜 들고 가도 되는 걸까요? 이번 조정기에 진입하신 분들은 네. 진짜 잘 진입하신 거죠, 당연히.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BM 20만 원일 때 이번에 조정 와서 20만 원일 때 담은 사람은 네. 당장 이미 거의 뭐 수익률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의 뭐 50% 가까이 났을걸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조정기 때 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정기 때는 쫄려서 주식을 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내서 담아야 될 구간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5년, 10년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히 이게 2차전지 섹터가 뭐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넘게 성장할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그냥 뭐 대충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조금 그 향후 10년 동안에 그 배터리 산업이 얼마나 성장하고 또 양극재 산업이 그러니까 소재의 대표격으로 양극재 산업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이걸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좀 추정을 해봤거든요, 최근에.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조금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추정을 한 건 골드만삭스가 올 초에 향후 2030년, 35년 뭐 그 이후까지 어느 정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배터리 수요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추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제가 올해부터 이제 10년 후 2033년 정도까지 대략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배터리 시장 규모, 그 다음에 양극재 시장 규모 이렇게 추정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기본 전제가 뭐냐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꾸 노이즈에 휘둘리고 또 특히 중국 배터리 위험론에 자꾸 휘둘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데 지금은 전기차 시장 전체에서 중전기차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중전기차 시장이 뭘 조금만 성장하고 뭘 조금만 어쩌다 그러면 막 이제 뭐 전기차의 경쟁력이나 이런 뭐 어떤 그 볼륨 이런 것들이 되게 커 보이는 이제 착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제가 웅달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올해 기준으로 중전기차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한 3분의 1 되지 않을까요? 3분의 1? 네. 그거보다 2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올해 기준 추정치로 중전기차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6%로 거의 3분의 2거든요. 그냥. 네. 그러니까 되게 놀라셨죠? 네. 엄청난데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LFP 배터리 뭐 탑재 비율이 올라갔다. 뭐 CATL 대비해서 LFP 배터리만으로 가는 LFP 배터리만 생산하는 비아디의 어떤 뭐 점유율이 높아졌다. 이러면 기본적으로는 중국에서의 이제 LFP 배터리 채택률이 높아지면서 그게 글로벌 평균을 내버리도 LFP 배터리가 엄청나게 약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당장 미국 시장만 가면 LFP 배터리가 약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몇 년 전까지는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LFP 배터리가 뭐 13%, 14% 이랬다가 지금 6%, 7%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행하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는데도 그냥 이걸 중국 시장을 다 포함해서 글로벌 평균으로 이렇게 내버리면 LFP 배터리가 엄청 확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고 이게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앞으로의 추세 이런 것들을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그림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걸 가지고 뭐 CATL이 뭐 점유율이 올라갔다. 뭐 중국의 점유율이 국내 업체들 제치고 점점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고 LFP 배터리가 막 대세인 것처럼 이런 식의 착시를 자꾸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향후의 시장 성장 흐름을 보면 지금은 중국 시장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인데 네. 이게 한 향후 10년 정도 10년 정도 후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한 20% 수준까지 쪼그라듭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전기차 시장 규모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은 일반적으로 그 소형차들이 많고 탑재 용량도 뭐 미국에 비하면 뭐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차들도 절반이나 그 뭐 홍강미니 같은 건 뭐 몇 분의 1 수준인데 그런 차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그 중국의 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다음에 중국 배터리는 상당히 저가이기 때문에 매출 기준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 어떤 배터리 시장이 차지하는 그 규모는 예, 전기차 비중의 20%는 고사하고 뭐 아마 10% 수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10% 15% 네. 기껏해야.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향후에 이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그 다음에 사실 아직은 크게 주목을 못 받지만 202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하게 되는 인도 시장. 네. 이게 전 세계 지금 가장 큰 중국을 제치고 인구 1위 국가이자 향후에 예, 그 국가 기준으로는 예, 중국, 미국을 이어서 예, 3대 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는 인도 시장. 인도는 사실은 그 반중 정서가 엄청 강하거든요. 미국, 유럽 못지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중, 협중 정서가 엄청 강하지만 인도야말로 지금 인도의 모디 총리가 중국 제조업체들 다 추방하겠다고 그러고 비아디가 투자하겠다는 것도 그거 다 거절해 버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도하고 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 국경을 맞대고 예, 있죠. 인도하고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분쟁을 많이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 인도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예, 그 배터리 업체들이 어디냐? 한국이죠, 당연히. 한국은 지금 어서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지금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중국 전기차 시장이 20% 수준 이하로 쪼그라들고 배터리 산업 규모는 그보다 훨씬 더 쪼그라드는 이 나머지 시장, 중국 외 시장에서 그 80% 이상의 그 배터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그게 그리고 10년 후에 펼쳐질 시장의 흐름이라고요. 네. 이게 전기차가 간다, 2차 전지가 간다, 이것도 메가 트렌드인데 그 메가 트렌드 흐름 속에서 향후에 10년 동안 가장 크게, 가장 급속하게 성장할 시장이 어디냐? 한국 배터리. 예, 미국, 유럽, 뭐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 심지어 일본도조차도 이제 본격적으로 도요타하고 혼다. 이것도 그 조정기에 그 묻혀진 호재인데 도요타, 혼다, 닛산 이런 업체들이 최근에 잇따라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전환에 나간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도요타 같은 경우는 자체 배터리 공장까지 뭐 미국에 대규모로 세운다 이럴 정도로 최근에 그 조정기 때 저 일본 업체들이 대대적인 계획들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본 업체들의 가장 최대 그 배터리 공급자가 어디냐? LG엔솔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심지어 일본조차도 파나소닉을 제치고 우리가 일본에서 최소 점유율이 50%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장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텐데 특히 한국은 고성능 고가 배터리 중심으로 물론 다양한 이제 배터리 라인업을 갖추겠지만 배터리 구색들을 갖추겠지만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그러니까 비싼 예. 그런 제품들 위주로 배터리 공급을 할 텐데 그 시장에서 한국이 뭐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이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정을 해본 결과로는 이건 뭐 구체적인 추정의 이제 그 과정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하여튼 가정은 골드만삭스의 그런 향후 시장 추정 흐름 그게 사실은 되게 보수적인 추정이에요. 그 네. 보수적인 추정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도 뭐 전기차의 적용처를 전기차만 따졌을 때 무슨 앞으로 ESS 이런 거 다 빼고 ESS도 빼고 ESS가 향후 한 2010년 후까지는 전기차 시장만큼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상당히 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상당히 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노르웨이도 뭐 여름 휴가 때 갔다 왔지만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노르웨이 같은 지금 북유럽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뭐 향후 몇 년 사이에 연안에서 다니는 선박들은 다 전기 선박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와. 그러면 그 전기 선박 시장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네.
예, 그다음에 뭐 미국 펜타곤에서 지원해서 전기 항공기도 이미 지금 뭐 그거 한번 충전해서 600몇십 킬로 가는 전기 항공기 띄웠다는 소식도 얼마 전에 있었고, 이런 적용처들 뭐 전기 UAM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전기차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도 지금 향후 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냐. 그 기본적으로는 10년 후 한국 배터리 3사의 매출 규모는 약 411조 원 정도가 되고요. 이게 올해 국내 배터리 3사 매출의 약 6배가량 증가하는 규모가 됩니다. 10년 동안에 이 큰 기업들의 매출 규모가 6배 성장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정해서. 그러면 이 양극재는 이 배터리의 소재의 약 원가의 한 4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40%로 잡고 그러면 배터리 3사 매출의 40%를 가정할 경우에 양극재 매출은 164조 원 정도 된다. 근데 그 소재 업체들은 국내 배터리 3사에는 거의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 거의 전속적으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대부분 다 공급하는데 이 물량은 거의 뭐 독점적으로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대부분 소화하는데 플러스 여기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 양극재 수요 이런 것들까지 한국 양극재 업체들이 또 이제 고객사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당장 LNF 같은 양극재 업체가 노스볼트로부터 수십조 원어치 그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까지 합치면 연간 164조 원 정도가 아니라 뭐 200조 원 정도의 양극재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200조 시장이 형성된다고 했을 때 그 양극재 업체들의 향후 그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냐. 제가 볼 때는 그 배터리 3사의 매출은 한 6배 커질 수 있지만 양극재는 제가 볼 때는 약 한 뭐 8, 9배 이런 식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0년 후에 2033년이잖아요. 10년 후에 200조 원 시장 규모라고 했을 때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차지할 수 있는 200조 전기차만 넣고 봤을 때 200조 원 시장일 때 거기에서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이나 또는 뭐 포스코 퓨체엠 이른바 투톱이 차지할 수 있는 물량이 대략 각 사별로 두 회사 각각 한 60조, 70조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치고 그럼 나머지 한 60조에서 80조는 LG화학이라든지 LNF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같은 업체들이 또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다 또 뭐 최소 60조에서 80조 이상의 그런 매출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만 따져봐도 올해 매출이 당초에 이제 리튬 가격이 좀 올 초처럼 이제 비쌀 때는 10조까지도 가능하다 봤지만 어쨌거나 최근 이제 뭐 하락한 리튬 뭐 가격을 판가에 반영해서 8조 원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8조 원이라고 따지면 이게 그 향후에 60조 또는 그러니까 70조로 성장한다고 했을 때 88은 64, 89, 72. 8, 9배 성장하는 거죠. 그럼 8, 9배 성장하는데 이게 뭐 어떤 애널리스트는 뭐 2030년 가치까지 다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럴까? 아니 8, 9배 성장하는 흐름을 우리가 진짜 다 가져왔어? 그 밸류를 지금 다 땡겨왔어? 저는 절대 그런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넌센스잖아요. 예를 들어 70조 매출을 올린다. 그러면 그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은 워낙 이제 리튬 단가가 낮고 이런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5년, 26년이 1차 빅뱅 폭발이고 그 다음에 2030년 초반 가면은 이게 막 저가 시장까지 지금 내연기관차처럼 전기차가 모든 구색이 갖춰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차를 살 때는 이제 내연기관차 사면 이게 나중에 AS도 안 되고 뭐 그다음에 그 제품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내연기관차 사는 것이 바보짓이고 전기차 사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냥 스탠다드가 되는 시기가 2030년대 초반에 도래하거든요. 그게 2차 빅뱅 폭발이에요. 근데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이런 광물들은 공급이 탄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 가격보다는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심지어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한다 하더라도 워낙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네.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튬 가격이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더 높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으면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비슷한 전략을 갖고 있는데 예, 광물부터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리튬을 이렇게 뭐 이 컨버전 한다든지 네. 또는 뭐 전구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내재화하는 식으로 수직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에코프로가 그런 면에서 이제 에코프로나 이제 포스코 퓨처, 포스코 홀딩스 그룹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그때 가면 원가 구조가 되게 좋아져요. 사실 영업이익률 10%도 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와, 그 정도 네. 가면. 근데 그냥 10%만 잡자고요. 그러면 70조 원에 영업이익 7조 원이고 7조 원의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만 주자고요. 지금은 뭐 몇 년치 당겨와서 몇십 배 이런다고 하지만 네. 지금은 그냥 그때 가면 조금 뭐 성장성이 약간 둔화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만 주면 7조 원에 140조. 예, 20배 주면 140조 원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얼마 전에 20만 원 아래로 갔을 때는 시총이 20만 원도 20조도 안 됐고 예, 20조가 안 됐으니까 10년 후로 따지면 7배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올라왔어도 뭐 5배 이상 성장할걸요? 예. 그러네요. 근데 이게 제가 어쩌면 뭐 배터리 하신 저보고 너무 보수적으로 자꾸 산정한다고 그러는데 네. 예, 이게 멀티플을 그때 가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기차 시장만 따져서 그렇지. 그렇죠. 제가 골드만삭스 추정치가 보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본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추정은 골드만삭스의 그 추정치보다 그 배터리 시장 규모를 2배로 잡습니다. 그게 뭐 허접한 데가 잡은 것도 아니고요. 와. 그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가 추정한 자료가 그래요. 2030 향후 10년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그 골드만삭스가 제 기억에는 2035년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가 4.2테라와트 정도 잡았는데 네. 그 맥킨지는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전기차 말고도 ESS 잡고 뭐 전기 선박이나 이런 등등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를 잡냐면 대략 8.5테라와트시를 잡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입해 보면 우리 배터리 시장 규모도 아까 제가 뭐 410조 연간 410조 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410조가 아니라 800조 원 되는 거고요. 양극재 시장 규모도 200조가 아니라 400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런 건 뭐 한편으로는 초공정 시나리오라고 보고 그렇게 추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추정한 골드만삭스에 기반해서 이렇게 추정을 해도 이 정도 시장 규모가 나와요. 네. 근데 자, 그러면 가장 지금 어쨌거나 뭐 시총 규모도 웬만큼 크고 또 밸류도 그래도 나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뭐 양극재 업체들 뭐 이런 중심으로 잡아서 그렇지만 그동안 예, 뭐 지금은 아직 뭐 시총이 몇천억에서 예, 불과 뭐 1, 2조 수준인 그런 소재 업체들 영역이 있거든요. 물론 시장 규모는 양극재에 비하면 훨씬 작긴 하죠. 네. 그러나 동박 같은 경우도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를 들어서 뭐 1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업체들이 지금 SKC 뭐 또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이런 회사들이 시총이 2조 3조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네요. 전액 업체들이요. 시총 뭐 오늘 기준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오늘 기준으로 엔캠 같은 나름 전액 업체들 중에 그래도 가장 캐파가 크다고 하는 뭐 그런 업체들, 예, 그런 업체가 지금 시총이 그 지금 현재 주가로는 시총이 1조 원이 안 되는 걸로 나오고 뭐 그게 이제 이런저런 메자닌 투자를 받아서 숨겨진 지분까지 포함해도 뭐 시총이 1조 3천억, 4천억 이럴 거예요. 네. 그런 회사들은 사실은 향후에 성장폭으로 보면 실적 성장폭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올해 들어와서 2차전지 섹터가 막 되게 뜨겁게 달궈지고 이러니까 모든 뭐 저 2차전지 섹터가 다 막 뭐 주가가 엄청 오른 걸로 착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액 예를 들어서 같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전액이라든지 동박이라든지 뭐 이런 쪽 업체들은요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계속 조정받았어요. 네. 근데 이런 업체들도 이제는 보세요. 25년, 26년에 그 한국 배터리 3사가 이제 뭐 북미에 이제 엄청난 생산 캐파를 구축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 생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소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22년 대비해서 3배 이상의 많은 캐파를 26년에 돌려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소재가 훨씬 많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전액 같은 거 뭐 이런 소재들은 아예 그 IRA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돼야 되고 그러면 중국산은 기본적으로 배제되고 이것도 배제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중국산 다 밀려나고 이제 그 이때부터는 거의 뭐 한국 업체들 한국 전액들 대부분 써야 되고 동박 같은 경우도 지금은 중국 업체들 값싼 거 저가 뭐 동박 쓰지만 향후에 생산되는 캐파 미국에서 생산되는 캐파들은 예, 이게 IRA 규정이 이제 동박에 관해서는 조금 아직 뭐 조금 미확정된 부분이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적어도 중국 소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예,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예, 그러면 중국의 그 저가 동박 이런 거 못 써요, 앞으로. 네. 그러면 한국에 이제 기술력 있는 그 강폭 동박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동박 업체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계약이 나오고 실적이 성장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오늘 뭐 꽤 올랐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동박업체 뭐 이런 또는 전액 업체들 이런 거 보면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되게 조정 많이 받은 구간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에 들어간다? 네. 예, 얼마나 많은 수혜를 받겠어요. 그러겠네요. 이 업체들이.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양극재 업체들 오늘 뭐 많이 올랐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뭐 큰 성장 여력 그 상승 여력이 있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전액이나 동박 업체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성장 여력이 있죠. 네. 예. 그런 기회를 왜 놓치시냐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오늘 제가 뭐 어쨌거나 적어도 이 뭐 방송을 하고 사실은 이 방송이 나갈 때 여전히 좀 조정길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지만 네. 뭐 어쨌거나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뭐 2차전지 섹터가 큰 폭으로 반등한 구간이라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예, 뭐 조정기 때든 또는 뭐 일정하게 반등했다 하더라도 지금 뭐 큰 흐름에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되게 큰 구간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5년, 10년 뭐 이렇게까지는 투자를 뭐 그만큼 끈기 있게 못 한다 하더라도 2, 3년은 네. 무조건 투자하셔야 된다 이게. 항상 강조하셨죠. 예. 네. 빅뱅 폭발이 이 2, 3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아니 은행에 예금 넣어놓고 예금 적금 넣어놓고는 몇 년 동안 이렇게 뭐 진짜 하잘것없는 그런 이자 받아가면서도 그냥 계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향후 2, 3년 동안 2차전지 섹터에 뭐 소재주들 중심으로 비중을 실어서 예, 그리고 장비주들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 뭐 어쨌거나 뭐 소재주들이 뭐 훨씬 더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기업들 그냥 예, 여러분들이 잘 스터디 하셔서 제가 뭐 특정 종목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섹터들을 잘 공부하셔서 예, 비중 실어서 담아 놓으시면 그리고 그냥 이런 뭐 앞으로도 오늘은 또 주가가 급등했지만 또 중간중간에 조정 나오고 뭐 빠질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건 너무 개의치하지 마시고 오버슈팅 할 때 조금 이제 일정하게 수익 실현해서 혹시라도 올 수 있는 조정기에 대비하시고 또는 더 매력적인 종목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준비들을 하시고 네. 그건 버핏이 늘 하는 거니까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 뭐 한꺼번에 다 뭐 수익 실현하라는 말은 절대 드리지 않는 거고요. 큰 흐름에서는 어떤 뭐 대부분의 물량들은 들고 가시되 뭐 시장이 흥분했을 때 오버슈팅이다 싶을 때 한 20, 30%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셨다가 예, 그 종목이 더 가면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더
뭐 비슷한 매력적인 종목들 중에 덜 간 종목들을 골라서 담는다든지 또는 뭐 마침 또 조정이 온다고 하면 그 조정 오는 구간에서 예, 그 같은 종목들 여전히 뭐 성장성이 괜찮은 그런 종목들을 예, 바닥 구간에 상대적으로 조정기 구간에서 조금 담는 식으로 해서 그런 걸 조금씩 반복해가면서 조정들을 조금 해가면서 예, 그러나 큰 흐름에서는 2차전지 섹터에 예, 최소 뭐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향후 2, 3년 동안은 거의 80% 이상의 비중을 와. 실어서 네. 예, 뭐 한 2, 3년 투자하시면 기본적으로 그냥 몇 배씩 수익 난다. 제가 볼 때는.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네. 그냥 대충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네. 뭐 탐방까지 다 가보고 그 결과 이 회사들이 2, 3년 후에 그 실적 흐름이라는 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추정이 아니라 고객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미 뭐 계약 발표만 안 나거나 또는 그 고객사들이 이제 딱 쪼개서 이제 요즘 자꾸 그 정보들을 숨기려고 쪼개서 이제 발주를 해서 그 정보가 겉으로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 이미 나올 뭐 계약 물량이라든지 또는 어떤 거기에 맞춰서 이 꾸리고 있는 그런 캐파들에 근거해서 비교적 예, 거의 확정된 미래처럼 정해진 미래처럼 이렇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2, 3년 동안에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제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네.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하고 왔고 그래서 제가 따져보면 뭐 오늘 주가가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4, 5배에서 뭐 6, 7배까지 성장할 수 있는 네. 그게 그냥 2, 3년만 봐도 그렇다는 거고 소재이기 때문에 2, 3년 후에 거치지 않고 뭐 4년, 5년으로 지평을 넓히면 그 상승 여력이 훨씬 더 크겠죠. 네. 그러나 2, 3년만 보더라도 4, 5배에서 많게는 6, 7배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최소 한 손가락 안으로 못 꼽습니다. 그걸 다 넘어서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좀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양국재 조정받은 구간에서 웬만큼 담으셨으면 그것만 들고 가도 저는 몇 배 수익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한 6, 7개 정도만 좀 골고루 예, 그 잘 스터디 하셔서 담아 놓으시고 끈기 있게 그냥 2, 3년 정도만 들고 가시면 네. 기본적으로 몇 배 수익이 나는데 무슨 뭐 단타 매매 하라느니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매크로 흐름에 따라서 막 휘둘린다든지 또는 뭐 잘 기관들처럼 하지도 못하고 개인들이 절대 유리하지 않은 그런 불리한 판에서 네. 모멘텀 플레이 기관들의 모멘텀 플레이 따라가고 있으면 수익이 안 나죠. 그러나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구간에서 특히 2023년 후에 빅뱅 폭발을 향해서 가면서 가는 구간에서 비중 있게 실어두시면 이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장 마음 편한 방식으로 예,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왜 이렇게 다들 그 복잡하게 투자하시고 온갖 노이즈에 휘둘리면서 예, 피곤해하시고 밤잠도 설치시고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투자하시냐는 거죠. 예, 저처럼 그냥 2차전지 섹터에 좋은 기업들, 똘똘한 예, 소재주들 중심으로 그렇게 향후 몇 년만 투자하셔도 그냥 예, 당연히 그냥 몇 배씩 수익이 날 것 같은 예, 그런 기분으로 예,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네. 투자하실 수 있는데 왜 어렵게 복잡하게 투자하시냐는 거죠. 네. 마음 편하게 쉽게 그냥 투자하시면 예, 부가 쌓인다.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이나 또는 뭐 배터리 아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 2차 전지의 메가 트렌드인 2차 전지 산업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한국 배터리의 경쟁력 그리고 우수함 네. 이런 것들을 믿으시고 그냥 몇 년 투자하시면 된다. 국내 2차 전지 업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LG엔솔의 권영수 부회장이 며칠 전에 그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 그 뭐 세미나인가 뭐 그 어쨌거나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국 배터리 산업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 조금 뭐 지연되거나 조정 오는 흐름이 있지만 이런 거는 오히려 잘 됐다. 그동안 너무 막 그 고객사들 주문 쏟아지고 막 생산 캐파 막 구축해서 그거 구축하느라고 급급했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더 차분하게 이제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생산 캐파 구축과 관련해서 차분하게 이렇게 좀 그 체계를 잡으면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배터리 산업은 이제 42.195 마라톤 풀코스 가운데 겨우 4km 왔다. 아, 그래요? 이야기는 사실 뭐 전화 배터리 하시나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예. 이제 뭐 그 배터리 산업 향후에 성장할 거에 비하면 이제 10% 성장했다. 아직도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주식 밸류상으로는 그걸 조금 당겨와서 뭐 15% 20%까지 왔는지 뭐 20%까지는 아니고 한 15% 정도까지 왔을 수 있지만 예, 그냥 산업의 성장 규모로 보면 이제 10% 온 거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예, 뭐 한국 배터리 산업의 수장은 그렇게 담담하게 자신감 있게 예,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그 투자자는 만약 그 산업의 성장성을 먹고 산업의 우리 K 배터리의 예, 경쟁력을 믿는다고 하면 그냥 똑같이 담담한 마음으로 예, 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년 전, 30년 전으로 삼성전자에 그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투자하시겠냐? 온갖 방법으로 그냥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서 뭐 차트 보고 투자하시겠냐? 아니면 그때 모멘텀 플레이 하시겠냐? 아니면 삼성전자 사서 그 삼성전자가 좀 오버슈팅 하는 구간에서 조금 수익 내서 약간 20-30% 수익 실현했다가 조정 사이클 오면 그때 바닥 구간에서 좀 잡아서 다시 비중 더 늘리고 해서 그렇게 20년 왔으면 1억만 투자해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100억대 이상 부자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노후 걱정 끝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사면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없잖아요. 삼성전자는 이미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한다 하더라도 주가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겠냐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2차 전지 산업에 특히 소재 업체들, 스몰캡 뭐 업체라든지 또는 뭐 스몰캡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건실한 업체들은 향후에 그냥 그 기업들 10년, 20년 믿고 가시면 그냥 알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진짜 그 이 아까운 기회를 놓치고 있냐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4년 반 전부터 2차전지 섹터에 비중을 실어서 투자했고 그때부터 2차전지 투자하라고 강조했던 사람이고 또 뭐 그 사이사이에 조정기가 올 때마다 특히 뭐 지난해 에코프로비엠이 10만 원 이하 갈 때 심지어 7만 원 갈 때 그럴 때 이런 게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뭐 떠들었던 사람이지만 네. 예, 얼마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게 예, 에코프로비엠이 뭐 30만 넘어서 40만 원, 50만 원 갈 때야. 그럴 때는 시장이 흥분하니까 제가 뭐 좀 신중하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일부 오버슈팅 할 때는 뭐 좀 수익 실현하라는 말씀도 드리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기가 올 때는 가감하게 담으시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니 구조적 예, 성장주를 예, 뭐 만 원, 5만 원, 10만 원 할 때 못 잡으셨으면 예, 40만 원 갔다가 도로 20만 원 왔을 때라도 잡으셔야지. 그때 다 놓치고 나서 그때는 또 에이 저거 봐라 또 뭐 결국은 아이고 저런 것도 날아가네 무슨 뭐 구조적 성장주는 무슨 구조적 성장주야 결국 한국은 좀 흥분했다 싶으면 다 팔아야 되네 뭐 이런 식의 반응 보이고 시니컬했던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저희 같은 사람이 어차피 긴 호흡으로 보니까 이럴 때야말로 정말 자금 여력이 되려나 최대한 많이 담으라고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오늘 뭐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 뭐 공매도 금지하면서 주가가 많이 튀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일관되게 지난 4년 반 동안 계속 이야기해왔고 예, 주가 시장이 오르나 내리나 산업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늘 한결같은 예, 스탠스로 이야기해온 거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뭐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대인 소장님 저 올해 초에 만났는데 그때랑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올 초가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아, 네. 네, 진짜로. 네, 그리고 저는 네. 뭐 제가 코로나 폭락을 겪고 그걸 극복한 경험에서 보면서 저는 조정기가 진짜 오히려 달가워요. 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조정기를 지나면 그때가 오히려 추가 수익의 기회이고 그러면서 조정기를 잘 견디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할수록 오히려 조정기를 건너왔을 때 오히려 그 조정기 이전의 정고점을 넘어서는 계좌 수익을 늘 확인했거든요. 네. 저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자랑일 수도 있는데 이미 저는 오늘 기준으로 조정기 오기 전에 정고점 수익을 넘었었어요. 제 개인 기준으로는. 네.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면 저는 아마 이제 더 이제 자산 규모가 더 늘어나는 구간으로 또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경험하다 보면 조정기가 두렵긴 왜 두려워요. 아, 이제 다시 수익을 낼 구간이구나. 또는 수익을 낼 준비를 하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 참 느끼는 게요. 오늘 선대인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확신이 생기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정말 5년 후, 10년 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지만 진짜 이루어진다면 지금 유튜브나 SNS가 또 막 이렇게 발전을 해서 이런 컨텐츠들이 지금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네. 그런데 5년 후에 정말 이게 이루어진다. 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뭔가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확 바뀔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 시장이 모멘텀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다 역사의 기록으로 하나 남지 않을까. 진짜 말씀 잘하셨는데요. 네. 제가 진짜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쩌면 되게 유튜브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뭐 웅달책방을 비롯해서 여러 유튜브에도 나가서 뭐 한편으로는 자신 있게 기록을 남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자신이 있는 게 지난 4년 동안에 제가 4년여 동안에 제가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해서 지금 제가 일군 주식 투자 수익의 거의 뭐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대략 감각적으로 뭐 85% 이상의 수익이 다 2차전지 섹터에서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그 사이에 굴곡이 없지 않았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이 뭐 1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가 기준으로 1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오르는 동안 얼마나 기복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 코스모 신소재만 하더라도 저희가 2년 반 전에 2만 원 초반 2만 1,000원일 때 소개해서 이게 24만 원까지 갔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18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거의 뭐 이미 10배그 달성했다가 이제 지금 10배그에 좀 미달하는 구간으로 내려왔지만 그 2년 반 동안에도 굴곡이 얼마나 있었는데요. 6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게 막 4만 원, 막 3만 원대 후반까지 떨어졌으니까 막 단기적으로 40% 이상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추락하는 것도 봤고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뭐 이동채 회장 처음 압수수색 한다고 할 때는 뭐 불과 며칠 만에 막 마이너스 30% 막 이상이 막 빠져버리는 그런 구간. 그 다음에 최근처럼 뭐 50% 사실은 장중 고점으로 따지면 뭐 거의 60% 이상 박살났었잖아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에코프로는 제가 사실 직접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뭐 거의 뭐 고점 대비하면 거의 70% 이상 박살나는 그런 구간이 없었겠냐고요. 그걸 다 견디면서 그걸 피해 다닌 게 아니라 그걸 온몸으로 그리고 거의 풀베팅 상태에서 다 맞아가면서 그럴 때마다 조정기 때 용기를 내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경험도 쌓았고 이렇게 해보니 됩니다. 라고 이제 경험에 기초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반 동안 그렇게 해서 뭐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뭐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잘 믿기지 않는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고 근데 이게 뭐 제 실력이 되게 탁월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주식 투자의 기본을 지켰어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좋은 기업들 골라서 그 기업 서사치 분석하고 탐방까지 해본 다음에 가능하면 싼 구간에 또는 조정이 왔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비중을 늘려가면서 그렇게 긴 호흡으로 투자했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2차 전지 섹터의 빅뱅은 아직 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빅뱅이 그런 멀리 있냐? 뭐 투자의 어떤 호흡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처럼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2, 3년은 전혀 길지 않거든요. 네. 제가 사람들이 너무 멀게 느낄까 봐 자꾸 2, 3년만으로 한정하는 것일 뿐이지 2, 3년은 사실 되게 짧은 기간이에요. 네. 근데 2, 3년만 기다리면 몇 배씩 부자 될 기회가 있는데 그리고 이게 끝인가요? 2030년, 2025년, 26년 1차 빅뱅이고 2030년대 초반에 가면 2차 빅뱅인데 네. 이게 얼마만 기회들이 있는데 네. 이걸 뭘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웅달님께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질문으로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제가 했던 말이 물론 저도 신이 아니고 인간인 이상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2차전지 섹터의 성장성이라는 것이 막 순조롭게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때 노이즈도 생기고 이런저런 기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금 늦춰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는 25년, 26년에 빅뱅 폭발이라고 했던 게 1년씩 늦어서 26년, 27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게? 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가장 투자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좋더라. 네. 그런 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좀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진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문화가 바뀔 것 같고, 그러면 주식시장의 어떤 판도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예. 공매도 세력들이 그렇게 장난질 칠 수 있는 건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들하고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그렇게 모멘텀 플레이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종목도 그냥 좋은 소식 나오면 세론 뉴스 해버리고 그렇게 매도 쳐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흐름도 그런 시기에 맞춰서 자꾸 움직이다 보니 그 사람들이 유리한 판이 자꾸 형성되어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공매도가 이렇게 막 농락하고 장난쳐도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가장 좋고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혼줄이 나더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 한국 시장이 투자 문화가 굉장히 건전해진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고 저도 그 과정에서의 하나의 좀 모범이 되고 싶다. 이런 포부가 나름 있죠.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진짜 좋을 것 같은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네, 오늘 정말 타이밍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진짜. 저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조정기였으면, 진짜 조정 구간이었으면 저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저는 조정기 때 힘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연구소 회원분들한테도 조정기 때 그렇게 독려해서 저는 조정기 전문입니다. 우리 회원들 사이에 별명이. 왜냐하면 오히려 시장이 흥분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막 되게 떠벌리지 않고 오히려 되게 좀 그 시장이 흥분할 때는 제가 워워하는 이런 발언들을 오히려 많이 하는 편이고 반면에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오히려 이걸 길게 보시라 그리고 용기를 내시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실 오늘 방송도 어쨌거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정기에 조금 더 사람들 응원하려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조정이 끝난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 시점에 방송을 하게 돼서 오히려 저는 좀 아쉬워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 요 정도 물론 30%가 많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길게 보면 큰 편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딱 보고 났을 때 오히려 딱 선대인 소장님께서 한번 동기부여의 말씀을 주시면 이게 탁 와닿을 것 같아요. 오히려 빠지고 있으면 이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소장님 그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